네, 이제 17강입니다. 17강은 양난 이야기와 붕당정치의 끝무렵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양난이 뭐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양난을 말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란 이전의 대외관계, 임진왜란 이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외관계를 했었는가인데요. 사실 뭐 조선의 대외관계는 딱 이 단어로 요약이 되죠. 4대 교린. 4대가 뭐예요? 조공 바치는 거죠. 당시의 4대의 대상은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명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4대 관계였다. 여기 쓰세요. 4대. 그런데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4대 관계는 뭔가 굴욕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주적 신립외교다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나서 회사품으로 더 많은 걸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 실리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국가들은 다 교린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해서만 4대지 모든 나머지 국가는 다 교린이에요. 교린이 뭐냐면 약간 친구 관계 같은 거예요. 친구랑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기도 하죠. 근데 어떤 때는 또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린 관계라는 건요, 회유책과 강경책이 같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교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진과 일본 아주 대표적인 친구인데요. 이들에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번갈아 가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진족에 대해서는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그 압록강과 두만강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조선 사람으로 귀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관리로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세종 때 토관제도죠. 했었죠. 토관제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회유책입니다. 또 한성에 북평관을 설치했대요. 북평관은 뭐냐면 북평관, 바로 여진족 사신 접대 장소가 바로 북평관이에요. 짜장면집 아니에요. 북평관은 여진족 사신 접대 장소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동평관, 동쪽의 평관. 이거는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야? 일본.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북평관과 동평관은 같이 보시면 되는데, 북평관은 북쪽에 있는 여진족, 동평관은 동쪽에 있는 일본에 대한 사신 접대 장소입니다. 또 보실 것은 두 개의 조약을 같이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바로 계해약조와 기유약조입니다. 계해약조 벌써 몇 번 나왔는데, 바로 세종 때 세견선, 즉 무역선을 50척으로 제한하는, 그래서 무역을 제한하는 그런 약조가 바로 계해약조였죠.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완전히 국교가 단절됐지만 다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일본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지만 무역도 재개하거든요. 일본과 임진왜란 이후에 무역을 재개한다. 그게 바로 기유약조입니다. 기유약조는 어느 왕 때냐? 이거는 광해군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개 아셔야 되는데, 세종 때 계약조, 광해군 때 기유약조, 이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되어서 이제 시험에 나와요. 알아두세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임진왜란이 나오네요, 그죠? 예, 임진왜란. 사실 임진왜란은 겨우 2년밖에 없었는데 잠깐 쉬다가 휴전 협상하다가 나중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 정유재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서 임진왜란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협의의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93년까지 겨우 2년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1597년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 정유재란도 임진왜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처음에 터졌을 때 일본의 9개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그중에서 제 1군의 이름은 뭐냐면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이 이끌고 온 군대였어요. 바로 고니시 부대인데요. 고니시가 쳐들어왔다. 고니시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그때 이제 부산 쪽에서 많이 막았겠죠. 부산 쪽에서 막은 사람 두 사람은 바로 정발과 송상현입니다. 이때 제대로 막았다면 뚫리지 않았겠죠. 근데 정발과 송상현은 분전했지만 결국에는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올라오다가 결국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치고 탄금대에서 싸우다가 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다가 결국 이것도
졌죠. 그래서 정발 송상현 다음에 신립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것도 뭐 거의 뭐 임진왜란의 초기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같이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성신. 뭐라고요? 정성신. 이게 임진왜란의 1단계. 첫 번째는 정성신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등장한 사람은 2단계여서 이씨인가? 2단계는 이순신이에요. 라임이 딱 맞죠? 정성신, 이순신, 여우. 그죠? 딱 맞잖아요. 정성신 다음에 이순신. 근데 이순신은요, 워낙에 전쟁이 많아가지고 이순신은 이 안에서 또 나눠야 돼요. 이순신의 전쟁 중에서 세 개를 꼭 아셔야 되는데, 처음 승리 옥포해전, 거북선이 처음 등장한 사천해전, 그리고 하객진, 학의 날개 모양으로 적을 포위해서 결국 이긴 한산도 대첩 또는 한산 대첩이에요. 이 세 개가 순서가 있는데요. 여기 세 개 순서대로 되어 있죠.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옥사한. 실제로 뭐 그 이순신이 감옥에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된 것처럼 외우겠습니다. 옥사한 이순신. 뭐라고요? 옥사한 이순신. 이게 바로 임진왜란의 2단계예요. 요 하객진 진법, 이거 한산도 대첩, 이건 잘 연결시켜서 봐두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한산 대첩이 그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수륙 병진하려고 했던 걸 좌절시킨 그런 대첩이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제 2단계까지 했어요. 3단계는 뭐냐면 진주에서 크게 싸웠거든요. 당시에 진주 목사 김시민이 군관민과 함께 진주성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진주는 저 한반도의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진주에서 왜군을 크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단계인데요. 김시민은 3단계니까 삼시민 이렇게 외울까? 그렇게 외우세요. 김시민은 삼시민.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1단계 정성신, 2단계 이순신. 근데 확실하게 옥사한 이순신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3단계는 삼시민. 이제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이제 피난을 가면서요, 명나라에 연락을 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나라 군대가 오거든요. 당시에 명나라 군대가 이여송이 이끄는 군대가 왔는데, 이여송이라는 말은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이여송이 명나라 장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당시에 일본군이 평양에 있었는데요. 평양을 탈환한 걸 평양성 전투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명나라 혼자 이겼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항상 나올 때 조명연합군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조선의 대표는 유성룡이고요. 명나라 대표는 이여송인데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평양을 탈환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조명연합군. 이게 지금 몇 단계예요? 이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은 마치 4명이 싸운 것처럼 사명연합군 이렇게 외우세요. 그렇죠? 사명연합군 4단계.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요. 당시에 그 명나라 군대가요. 평양을 탈환했는데 내려다가 벽제관이라는 거에서 져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강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권율이라는 분이 왜 명나라 군대가 안 오지? 왜 지원 군대가 안 오지? 에이, 혼자 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권율이 혼자 왜군을 격퇴합니다. 그걸 우리가 행주대첩이라고 그래요. 행주산성에서 싸운 행주대첩. 이게 바로 5단계입니다. 근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왜군이 죽고 당시에 그래서 왜군이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권율의 행주대첩이 아주 큰 거예요. 이게 5단계인데요. 이거는 오 권율 이렇게 외우세요. 오 권율. 임진왜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 권율. 그리고 나서 사실 끝난 거예요. 임진왜란은. 그런데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다고. 그게 뭐예요? 정유재란.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다시 이순신이 등장해요. 원균의 모함을 딛고
이순신이 다시 승정한다고. 그래서 이순신이 나중에 이기는 전투가 명량, 노량 그래요.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사실은 화살을 맞고 큰 부상을 입고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정유시라는 그냥 이순신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명량, 노량 끝이 뭘로 끝나요? 량 이렇게 끝나죠. 이게 바로 임진왜란의 6단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임진왜란 6단계. 1단계는 정성신, 2단계는 옥산 이순신, 3단계는 삼시민, 4단계는 사명연합군, 5. 권율, 6. 순신. 이거 순서 중에서 일부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서 막 섞어놓고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이거는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임진왜란 문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에도 막부가 국교 재개를 요청해 왔어요. 아니 웃기잖아. 일본과 싸웠는데 일본이 다시 국교 재개를 요청했어. 에도 막부는 뭐냐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도 막부가 조선에 연락하기를 우리는 도요토미가 아니야. 다른 가문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해서 일본과 국교 재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많은 사절단을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절단의 이름이 바로 통신사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통신사가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파견이 돼요. 통신사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외란을 거치면서 갑자기 커진 게 있어요. 물론 중종 때 생겼지만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되었고 선조 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성장한 게 바로 비변사입니다. 비변사는 이것이 계속 무슨 생물처럼 계속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요 단계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1608년에 이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근데 광해군은요, 사실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에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광해군은 좀 힘들었어. 왜냐면 전쟁 흔적을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동법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제일 힘들었던 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없는 제도인데 당시에는 특산물을 내는 제도도 있었어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제도, 그걸 우리가 공물 또는 공납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특산물이 안 나면 어떻게 해? 사서 내야 되잖아. 더 큰 일이지 뭐. 그치? 그래서 당시에 특산물을 내지 말고 특산물 대신 그거를 쌀로 환산을 해서 미곡 12두로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하긴 했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까지 100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대동법은 경기도, 강원도 이러면서 점점 번져갔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광해군 때는 대동법을 경기도에만 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만 했죠? 네, 주의합니다. 전국이라고 하면 안 돼요. 또 광해군 때 일본과 무역을 재개하는 약조를 맺기도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기유약조라고 합니다. 뭐랑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해약조, 세종 때 계해약조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였던 선조가 임진왜란 중에 명령을 해서 쓰기 시작한 동의보감이라는 것을 광해군 때 완성을 해요. 바로 허준에게 명령한 건데요.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한 때는 바로 광해군 때입니다. 이것도 전후복구 사업이에요. 전쟁 끝나고 나서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는데 의서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후복구 사업으로 동의보감도 했다 이거예요. 또 이제 광해군 참 한 일이 많네요. 그죠? 근데 광해군에게 아주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요. 명나라 군대가 후금을 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후금이 뭐냐면 여진족이 만든 나라가 바로 후금이에요. 명나라와 후금이 계속 대립하고 있었는데 후금은 그래요. 오랑캐고요. 명나라는 한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르면은 사실은 광해군은
후금 편을 들면 안 돼. 근데 명나라가 치러 가자고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후금을 함부로 대하기 싫은 광해군이 양쪽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해요. 강웅립이라는 장수를 불러서 후금과 싸우되 향배를 잘 보아서 항복하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강웅립이 나중에 후금에게 항복하고 투항을 합니다. 뭔가 오랑캐에게 투항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명나라와 후금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중립외교라고 그래요. 중립외교. 이것이 제대로 나타난 전투가 바로 사르흐 전투입니다. 사르흐 전투에서 강웅립이 후금에게 투항하거든요. 이것이 맹비난을 받습니다. 이 상대편 쪽에서 어디 성리학 세상에서 오랑캐를 저렇게 중립외교로 좋게 대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명나라 편을 들어야지 저게 말이 되느냐. 다른 말로 성리학적 명분론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광해군이 이런 것도 해요. 영창대군이라는 동생도 내쫓고 죽이고 임목대비라는 엄마도 내쫓는데요. 참 이 얘기를 하자면 긴데 사실은요, 광해군이 즉위하기 직전에 선조가 새 장가를 들어요. 그러면서 아주 어린 아내를 두는데 그 아내가 바로 임목대비예요. 그가 낳은 애가 영창대군인데요. 광해군은 말 그대로 광해군입니다. 후궁의 수생인데 영창대군은 대군이잖아. 왕비 수생이야. 그러니까 이 영창대군이 태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태어난 상태에서 진짜 대군이 태어난 상태에서 광해군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되긴 했는데 아주 찜찜한 상태죠. 영창대군이 클 때 영창대군이 대신 왕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강기 때문에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강화도에 유배시켰다가 결국 죽여요. 뭐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패륜적인 행동을 한 광해군은 쫓겨나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또 쫓겨나요. 그것도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조반정의 원인은 두 개예요. 광해군의 중립외교, 또 광해군의 폐무살제, 이 두 개 때문에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요. 그리고 인조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료에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선왕의 아들이라면 나를,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품속에 있는 어린 자식을 빼앗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선왕이라는 건 선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품속에 있는 자식은 바로 영창대군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다. 이 나는 임목대비입니다. 그리고 이에 그를 폐위시키노라. 이게 바로 광해군이에요. 만약에 그의 밑줄이 되어 있다면 광해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대비가 아들이 죽고 나서 아주 슬펐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쫓겨나는데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조반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폐무살제 문제와 중립외교 문제 때문에 광해군이 결국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조반정은 말 그대로 인조를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인조반정에 또 부작용이 하나 생기는데 인조반정으로 인조를 왕으로 세웠을 때 내가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괄이에요. 근데 이괄을 당시에 그 장관급이 아니라 무슨 구청장급 이 정도로 시킨 거예요. 이괄이가 화가 났어요. 아, 내가 왕을 세웠는데 나를 이렇게 대한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는 이괄이가 콸콸콸콸 하면서 한양을 점령해버려요. 여러분,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괄이 한양을 점령해버려요. 아주 그 조선시대 때 이거보다 큰 반란이 없어요. 이괄의 난. 이게 바로 인조반정의 어떤 부작용으로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연도를 치면 인조반정이 1623년인데요. 이괄의 난은 1624년이거든요. 연도는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바로 다음에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괄의 난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밑에 사료를 보시면은 이괄이라는 말이 막 계속 나오죠. 이건 바로 인조반정 직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괄의 난의 잔당들이요, 진압이 되긴 했는데 이괄의 난의 잔당들이 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여진족이 만든 후금이라는 곳으로 투항해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조선 좀 죽여주세요. 그 정말 매국노가 한 얘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관에는 장관들이 후금을 자극해서 그들이 내려왔어요. 그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후금이 조선을 친 거를 정묘호란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1627년입니다. 몇 년 후죠. 근데 이거는 금방 끝났어요. 당시에 뭐 싸우긴 했습니다. 정봉수라는 사람이 의병 활동을 하면서 정묘호란 때 싸우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금방 끝났어요. 후금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형제 관계를 요구했어요. 형이라고 불러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형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냥 돌아갔어요. 정묘호란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듯 보였어요. 그래도 한 사람을 외웁시다. 바로 정봉수인데요. 너무 쉽죠? 정묘호란 정봉수, 그죠? 이렇게 쉽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바꿨어요.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청.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긴 한데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청나라가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면 군신관계를 요구했어요. 이건 뭐냐면 임금님이라고 불러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오랑캐가 우리한테 임금님이라고 불러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형까지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었는데 임금님 어떻게 이렇게 말해. 성력시대인데 오랑캐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나라 태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그래요. 병자호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병자호란 때 일단은 의주 쪽에서 백마산성에서 크게 싸워서 이긴 사람은 임경업입니다. 임경업. 아주 병자호란은 한 명만 고르라고 하면 임경업을 고를 수 있어요. 임경업의 백마산성 전투 아주 중요한 전투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 사람이 나오죠. 인조 왕은요 수연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청군에 항전했대요. 사실은 이 인조라는 임금은 강화도로 가고 싶었는데 가는 길이 좀 막혔어. 그래가지고 산세가 험한 그래도 남한산성으로 가서 싸우다가 결국 졌죠. 또 김상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상용은 강화도가 함락이 되면서 강화도에 당시에 왕은 아니지만 왕실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거기에 함락이 되면서 아 내가 왕실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김양송도 순절했어요. 죽었습니다. 또 김준용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와. 김상용, 김준용 잘 구분하시는데 김준용은 경기도 용인에 광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그 전투에서 항전해서 승리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광교산이라는 곳은 사실은 임진왜란 때에도 큰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병자호란 때 김준용 이 사람 이름을 알아야 돼. 김준용이 광교산에서 싸웠다라고 하면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광교산이 있다고. 근데 병자호란 때 특별히 누가? 김준용이 싸우면 병자호란이다라는 거예요. 네. 또 잘 보니까 병자호란에 그 많은 전투들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지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너무 센 거야. 그래가지고 이 최명길이라는 사람은 그 유학 중에 양명학이라는 걸 연구했던 사람인데 현실과 실리를 중시하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힘이 약한데 계속 싸우다가 괜히 죽으면 우리만 손해지 않느냐 항복합시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최명길이 항복하자고 주장하고 그런 걸 주화파라고 하는데요. 주화파의 주장이 세서 결국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인조가 삼전도라는 곳에서 9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결국 항복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끝납니다. 당시에 인조의 두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저기 청나라로 끌려가요. 벌무로 갑니다. 갔다가 와서 복림대군이 왕이 되죠. 복림대군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 그리고 사막사는 누구냐면 당시에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싸우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끌려가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참 후에 병자호란 때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차례차례 귀국을 합니다. 근데 소현세자는 좀 이상한 일로 먼저 와서 죽어요. 아마도 뭐 왕이 죽인 것 같은데
그 조금 기록이 명확치 않아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온 복림대군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효종이에요. 그런데 이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나 봐.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복수하겠다 하면서 한 것이 바로 북벌이에요. 효종의 키워드가 북벌입니다. 여기 북이라는 말은 청나라를 말해요. 청나라를 청벌하자 북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북벌하기 위해서 어영청이라는 군대를 딱 집어가지고 북벌 군대로 키워요. 어영청 누가 만들었죠? 그 아빠였던 인조가 만들었죠. 인조 때 어총수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아들이었던 효종이 북벌을 하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때 나선정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나선은 러시아를 말해요. 러시아. 왜 갑자기 러시아 정벌이 나오는가? 갑자기 청나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요새 뭐하냐?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죠.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러시아를 같이 치러 가자는 거예요. 러시아가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러시아를 치러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조선이 같이 가요. 청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조축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러시아를 쏘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청나라와 연합해서요. 청나라가 조선 군대가 러시아 군대를 향해서 총을 쏘는 거 보니까 대단해. 백발백중. 야, 니네 언제 그렇게 총 연습을 했냐?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연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총을 잘 쐈는지 두 번이나 나선정벌을 가게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선정벌은 북벌의 해프닝이에요. 북벌 한답시고 조총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청나라에 쏘지 못하고 러시아를 향해 총을 쏜 그런 사건이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이것도 효종 때예요. 이제 효종 다음에 효현숙, 현종 다음에 숙종이 나온대요. 숙종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드디어 이제 붕당 정치가 마지막으로 가게 돼요. 붕당 정치가 마지막으로 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당이 완전히 권력 독점하고 그 당만 실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당 전제화라고 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들은 원래 균형을 가지고 서로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한쪽의 당이 완전히 권력을 독점하면 이건 뭔가 변질된 거야. 그걸 우리가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한쪽에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다른 당을 완전히 그래 죽인다. 그런데 이쪽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다른 당을 또 죽인다. 이런 걸 우리가 정치보복이라고 그래요. 정치보복.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국면전환 이렇게 돼요. 국면전환 이걸 줄여서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숙종 때는 그 환국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하필 또 숙종이라는 그 왕이 그 각 당들을 이쪽이 좋아 이런 바람에 결국 환국을 조장하고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참 우스운 왕이죠, 그죠? 숙종 때 세 개의 환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환국은 바로 경신환국입니다. 경신환국은 원인이 진짜 웃겨요. 바로 허적의 유학 사건이래요. 유학이 뭐냐면 기름 천막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왕의 천막을 말해요. 당시에 그 허적이라는 남인이 남인의 뭐 당대표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실권이 있던 사람인데 그 집에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천막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적이라는 사람이 숙종의 기름 천막을 가져다 써요. 왕의 기름 천막을 말도 안 하고 갖다 쓰는 게 바로 유학 사건인데요. 그걸 나중에 남인의 반대편에 있던 서인이 숙종에게 말해요. 왕의 기름 천막을 함부로 허적이 갖다 썼습니다. 숙종이 뭐라고 그랬게요? 내 천막!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허적을 포함하여 남인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경신왕국입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죽고 당시에 서인이 집권하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경신왕국이죠. 보세요. 남인이 사형당하거나 유배받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대잖아요.
두 번째 왕국은 기사왕국인데요. 기사왕국과 그 다음에 나오는 갑술왕국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기사왕국은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장희빈이 이겼다. 장희빈 아십니까? 당시 숙종의 원래 부인은 인현왕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인현왕후. 근데 당시에 그 희빈 장씨 장희빈을 숙종이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희빈이 드디어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인현왕후는 아들을 못 낳거든요. 근데 장희빈이 아들을 낳으니까 장희빈을 왕비로 삼아요. 와, 이거 너무 심하죠? 그러면서 이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그 다음 세자로 책봉해요. 근데 너무 어린애는 세자 책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원자의 명호를 정한다 그래요. 명호, 제가 아닙니다. 원자의 명호를 정한다 그래. 원자 정호, 원자의 명호를 정한다 그래. 그래서 이제 장희빈의 아들의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을 지지했던 남인들이 집권하고 그를 반대했던 인현왕후 편 서인이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기사왕국이에요. 근데 이때 그래서 남인이 다시 집권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왕국인 기사왕국에서는 쫓겨났던 남인이 집권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장희빈이 이겼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원자 정호 문제. 남인이 정계에 활발히 진출했다. 숙종은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다. 이게 다 기사왕국의 결과예요. 이때 서인의 당대표였던 송시열 있죠. 송시열이 이때 사약을 마시고 죽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자란 말 나오죠.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 이 표현은 언제 쓰는 거예요? 기사왕국에만 쓰는 거예요. 이 원자라는 게 바로 장희빈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경종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송시열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송시열 이때 죽어요. 기사왕국 때 죽습니다. 송시열. 그래서 원자 명호, 송시열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사왕국 문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왕국은요. 갑술왕국인데요. 갑술왕국은 인현왕후의 복위 문제. 이제 숙종이 드디어 또 다시 마음을 바꿨네요. 장희빈을 쫓아내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원래 부인이 최고였지. 그러면서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 사건. 그때 인현왕후 편이 서인이었어요. 그리고 장희빈 편이 바로 남인이었고. 그래가지고 인현왕후가 복이 되면서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갑술왕국입니다. 보시면 남인은 축출이 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노론과 소론? 이게 뭐지? 경신왕국 때요. 경신왕국 때 사실은 서인이 노론과 소론이라는 당파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왕국의 결과 서인이 다시 집권한다 라고 말해도 맞지만은 서인이 당시에 경신왕국 때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노론과 소론이 집권했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노론과 소론이라는 말이나 이것이 합쳐진 선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기갑경 기갑 같이 외우셔야 되는데요. 현종 때는 예송론정이 있었고 숙종 때는 환국이 있었어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기갑경 기갑 기해 예송이죠. 갑인 예송이죠. 경은 뭐예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때 각각 서인이 이기고 남인이 이기고 서인이 이기고 남인이 이기고 서인이 이기고 이래요. 첫 단추만 잘 끼우시면 돼요. 서남서 이렇게 되거든요. 기갑 경기갑 서남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갑 황국 때 서남서인데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남인이 이겼다는 거라고도 말해도 되지만 기사왕국 때는 장희빈이 이겼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갑술왕국은 인현왕후가 이겼다,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되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제 보겠습니다. 문제예요. 문제 1번 보시죠. 1번.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요. 임진왜란 문제네요. 그렇죠? 옥포 나왔어요. 옥포. 그리고 그 다음에 한산도 나왔어. 한산도 하객진.
견내량에 머물던 왜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서 하기진. 하기진은요 이렇게 감싸서 그 왜군을 섬멸하는 거기 때문에 견내량이라는 이 좁은 물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산도 대첩은요 넓은 바다로 유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포위해 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이순신이 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명량 이거 뭐야? 다 이순신 거네. 명량은요 저 아주 마지막 이순신이죠. 명량 노량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끝나잖아요. 임진왜란의 6단계가 이렇습니다. 그죠? 1단계는 뭐예요? 정송신, 2단계는 옥산, 이순신, 3단계는 삼시민, 4단계는 4명이 마치 싸운 것처럼 사명연합군, 오권율, 오권율, 그 다음에 육순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것은 옥포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 그리고 명량해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 옥한량 이거 순서대로 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사가 뭐였죠? 사가 사천해전 또는 뭐 사천포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거북선이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요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거북선이 처음으로 등장한 전투가 뭐라고요? 사천해전. 거북선 한 대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사천. 한 4장 정도 들죠. 사천이면은 하나 거북선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천해전도 이 문제는 없지만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옥, 한, 량 이 순서대로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소연세자, 인조의 첫째 아들입니다. 청해 인질로 갔대요. 소연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간 그 전쟁은 바로 병자호란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병자호란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임경업이 답이 될 수도 있고 김상용이 답이 될 수도 있고 김준용이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항복하자고 말한 최명기의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답입니다. 쭉 보니까 뭐가 답일까요? 3번이네요. 그죠? 김준용이 근영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했다. 광교산에서 싸운 사람이 김준용이면 병자호란 문제예요. 그죠?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자호란은 누가 싸우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나라 지킨 사람이 중요하잖아. 마지막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문제 볼 때. 이후라고 해도 아주 먼 미래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직후 또는 결과 그런 것들이 시험에 답으로 나오죠. 송시열 나왔어요. 원자의 명호를 정했다고 나왔어.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기사 한국에 나오지. 이 원자가 베이비, 조만간 세자가 될 베이비, 아기를 말하는 건데 이 원자가 나중에 경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장희빈의 아들이죠. 애를 낳으면 바로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왕국인데 기사왕국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답이에요. 장희빈을 지지하던 남인이 집권하였다가 답이거나 또는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다가 답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밑에 보겠습니다. 뭐가 답인가요? 5번인 것 같다. 그죠?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잘리고 희빈 장씨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되었다.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먼 미래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직후에 어떤 결과 그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